네, 저는 동과 영성을 다 추구하고 싶은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코트라에서 32년간 근무하시면서 세계 돈의 흐름을 보셨던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의 돈 철학을 연구하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레리 케헤너가 쓰고 김정환 대표님이 번역하신 책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비즈니스 성공의 비밀 탈무드. 번역자의 직강을 듣고 토론까지 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유대인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교육 그리고 성공과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재밌더라고요. 그 원제가 Values, Prosperity and the Talmud. 그러니까 가치와 번영과 탈무드를 얘기하는 네네. 거고, 예, 탈무드에서 비즈니스의 교훈 11가지를 뽑아낸 잘 소화한 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2003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고, 이 책 저자 레리 케이너가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까? 아, 랍비가 아닐 뿐. 랍비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생각은 랍비는 아닙니다. 저널리스트고 책을 굉장히 많이 쓴 네네. 작가인데 역시 유대인이었군요. 어쩐지 탈무드를 너무 속속 잘 네, 씹어 먹은 이 것 정도면 같아요. 예. 그 뭐랄까 보수파 유대인 정도는 될 거예요. 아, 그 아마존에서 보니까 굉장히 독자들하고 소통도 잘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책을 관심 있게 봐서 번역을 제안한 거예요, 한 건가요? 네, 이 책이 나온 뭐 이렇게 뒷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 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읽었어요. 너무 책이 좋아서 전 탈무드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탈무드 관련 책은 이제 많이 읽는 편이잖아요. 그 중에서 좀 발군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오. 특히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돈에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사실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많이, 그러니까 돈하고 탐욕하고 약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많이 의사결정을 해요. 그럴 때 그 이익이 되는 거를 그 한 사람의 돈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탈무드 그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탈무드의 원전인 이제 토라도 그 이야기를 주구장창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는 우리가 뭐 자영업을 한다, 뭐 큰 기업을 한다, 그런 사람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비즈니스맨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냐?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고객이에요. 그 선생님들은 이제 한 분이 주죠. 사장님이 주잖아요. 월급 받으니까. 네. 그 월급 주는 그 사장님이 선생님의 고객인 거지. 네네. 그래서 저는 한 그 고객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고객의 마음에 들도록.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커피숍 하시는 분들은 수없이 많은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직장에 나가야 돼요. 또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잘 벌고 또 이 돈을 어떻게 번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이냐, 생계 외에 이외에 어떻게 쓸 것이냐는 이 탈무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책을 잘 해설하는 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속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비즈니스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또 돈이 많이 축적되면 그만큼 또 그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면서 사회를 더 건강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그렇게 큰 부자가 되는 건 또 아니야. 예. 그래서 굉장한 축복으로 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큰 부자가 됐을 때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냐, 공동체의 가난한 힘든 사람들을 도울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탈무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에 많아요. 탈무드를 배운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어떤 길라잡이를 해줄 수 있는 책이라 해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 나중에 이 책을 다른 출판사에 제안을 했어요. 한번 번역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쪽에서 딱 보더니 이 책은 이미 출판이 돼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예, 한 10년 전에 출판이 돼 있었던 거예요. 다른 출판사에서. 예, 다른 네. 2003년인가 출판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미국에서 나오자마자네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2003년에 나왔던데. 정확하게 제가 2003년이 13년인지 네네. 모르겠어요. 헷갈리는데 어쨌든 당시에 이미 출판이 됐었는데, 그때 이름은 비즈니스 탈무드였어요. 네. 제목은. 그런데 제가 더 알아보니까 그 판권이 5년 정도 하잖아요, 보통. 네. 판권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판권을 사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하자.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데이터도, 여기 나와 있는 예들도 굉장히
한 20년 가까이 된 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번역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본을 이미 번역이 된 책이라 완전하게 저는 번역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 굉장히 엉망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네네. 어떤 챕터는 아예 건너뛰기도 하고 아이고야. 11장 같은 경우는 여기 11장 마지막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쵸. 이게 아예 없어. 아. 그래서 귀한 책을 이렇게 번역했을까. 진짜 말 그대로 번역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번역하고 저는 이제 탈무드 가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일일이 다 비교해가면서 다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복원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책으로는 이 책만큼 참 좋은 책이 없더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의 가치를 알아보고 다시 한번 번역하자고 출판사에 직접 제안을 네네. 하셔서 이 책이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실제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 돈을 좀 탐욕의 근원 사람을 대부분의 망치다. 종교는 청빈을 강조해요. 그쵸. 이 물질적인 욕심이 없어야 영혼이 고양되고 어떤 신앙심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사실 대부분의 종교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그 우상의 그 가장 첫 번째가 돈이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예,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개 종교가 부의 가치를 인정해요. 즉 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종교가 하나는 유대교일 것이고 맞아요.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그 청교도예요. 네. 그 칼빙이 칼뱅?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 칼뱅파들이 이 구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게 곧 유대교의 경전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칼빈이 종교 개혁할 당시에 저 사람 유대인들을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청교도거든요. 네. 그래서 두 종교는 부의 가치, 곧 돈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단서를 다뤄. 네. 그건 뭐냐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야. 그게 돈이건 토지건 모든 건. 그러면 인간은 청직이다. 맞아요. 청직이.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가리키는 정신은 너희는 청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흘러 들어온 돈이나 땅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제목별로 조목조목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되게 잘 팔렸겠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실용적인 내용이 되게 많다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존닷컴에 이 책에 이제 흥미로운 소개문도 붙어 있더라고요. 네. 예, 스티븐 맥메너민이라고 그리니치 라운드 테이블 체어맨이라고 이제 소개된 아무튼 무슨 큰 기관의 수장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일하는 그 경험보다 더 지혜와 실용적인 지식을 더 많이 전달해 준다. 모든 기업 경영진이 이 바이블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바이블에서 이 원칙들을 그들 그 윤리서약에 받아들여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돈 문제가 인간한테 매우 중요하고 마치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돈을 뭐랄까요 잘 쓰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개판이 된다 이 말이죠. 잘못 다루면 빚을 내게 되고 빚 내면 여기 이제 나중에 채무자 이야기 나오는데 빚을 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체주의 종이 된다고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티크놀람 사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물질적인 토대가 돈으로 상징이 돼요. 돈의 어떤 뭐랄까 돈을 많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시장을 통한 교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윈윈이 되니까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뭐랄까 부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전쟁이나 뭐 이렇게 침략을 해서 뭔가 다른 나라를 죽이고 내가 취하게 되면 제로섬 게임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역을 통해서는 서로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즘도 뭐 GDP니 뭐 이런 걸로 경제 성장률을 따지지만 교육이 많을수록 개인 간에든 또 국가 간에든 공동체 간에든 이렇게 교육이 많아져야 돈의 흐름이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돈이 쌓이 가치가 새롭게 생성되거든요. 한 번에 거래할 때마다 돈 그 가치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생성되기 때문에 부는 무한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한 부를 누린다. 곧 무한정한 부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소유는 무한정해.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돕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통한 서로 도움. 그냥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해소해 주려면 내가 서비스라든가 좋은 제품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는 그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부가 계속 늘어나면서 뭐랄까요?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서로 빼앗지 말고 교역을 하면 서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돈이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 다른 말로 또 화폐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돌아가는 원리 또는 철학 이런 것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으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기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셔리치만 우리 라삐한테 저기 한남동에 있는 그 라삐한테 들을 때 그 이야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되 결론적으로는 가치의 주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만 많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부자가 돼야지. 그 가치는 뭐냐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돈에 대한 확실한 착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돈을 벌 때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벌고 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뭔가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할 국리를 하게 된다면 그 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소득으로 나중에 돌아올 수 있죠.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돈이 하는 큰 의미를 탈무드는 두 가지로 봅니다. 즉 돈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어도 돈은 세상에 많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했던 기여는 중세나 고대에 있어서도 금융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자를 굉장히 낮추는데 큰 공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중상주의가 발달했을 때도 그렇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달했을 때도 그렇고 그 당시는 이자가 굉장히 비쌌어요. 연 한 15% 이상의 이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비싼 이자가 있을 적에는 그 산업이나 교육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돈의 흐름을 특히 대출하고자 하는 돈들을 자유롭게 그다음에 크게 볼륨을 늘림으로써 이자율을 확 떨어뜨려요.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금융산업을 일으킴으로써 이자가 한 2.75%까지 떨어져요. 그 결과 그 대규모 철도 산업이나 그런 것들이 전파됨으로써 그 산업혁명 전파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이게 이런 경우는 돈이 세상 발전에 크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하나의 용도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 선행이라는 건 세상이 구제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선행을 통해서 상대방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종교적 의미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건 탈무드가 얘기하는 그 돈이 가치 있게 쓰이는 이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벌써 책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이 책에 레슨이 총 11가지 나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책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각자 뭐 얻었던 교훈이나 심오한 통찰 뭐 이런 게 있으셨는지. 우리가 성공을 항상 바라고 살잖아요. 네. 그 성공의 가장 큰 척도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건데 뭐 명예를 얻는다 해도 결국은 뭐 돈을 못 번다 그러면 명예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느냐 그리고 성공할 때 어떻게 해야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건데 성경이나 뭐 탈무드가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정직하라고. 아. 다른 거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사적이고 가장 큰 핵심 가치는 정직이에요. 정직하게 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긴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게 명성이 쌓이고 평판이 좋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의 비즈니스는 커진다. 그렇게 될 때 이 정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뭐
뭐냐면 내 물건에 대해서 장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단점도 이야기해야 되고 다 알려줘야 돼요.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돼요. 우리 그 보험 하다 보면 불안전 판매라고 있잖아요. 아, 네. 예, 좋은 점은 다 이야기하고 나쁜, 정작 예.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되면 이거 불안전 판매라 갖고 문제되는 경우도 많고 또 장점만 너무 이제 팔 욕심에 장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단점을 이야기 안 해가지고 분쟁 소지가 얼마나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불안전 판매를 하면 정말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예를 들면 그 가습기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 가습기 안에 살균제? 예, 예. 그 가습기 살균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그쵸. 고통당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생산자나 판매자는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다 공개해놓고 그래도 불리한 점이 있는데도 저게 사겠다면 책임은 내가 아니죠. 이제 그렇죠. 소비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안 가르쳐주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팔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그 제품에 대한 또 서비스에 대한 그 질이라든가 이게 확실히 돼야 팔 거 아니에요. 너무 단점만 많으면 안 팔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마케팅 많이 하고 뭐 이런 것 뭐 여기저기 돈 많이 쓰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정직이라는 거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거 눈이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책의 그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기 보면 뭐 제목에 비즈니스의 성공의 비밀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직하라. 네. 네. 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네. 아니 김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하면 이 책 전체를 갑자기 목소리 너무 작아지셨죠, 그죠? 김 대표님부터 조금 다시. 예. 예, 김 대표님 말씀을 좀 더 보완하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신뢰예요. 신뢰. 근데 신뢰가 정말 어떻게 유대인 사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발전시켰냐면 고대로부터 랍비들이 도랑령 즉 계량기를 속이지 않도록 유대인들을 각별히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가오 상점이나 집들을 불시에 들어가서 그 대박이나 어떤 도량령 기기를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 검사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상거래의 기본은 계량령에서 나오거든. 그 심지어는 집에서 요강이나 이런 걸 쓰는 경우도 그거를 쓰지 못하게끔. 아니 내요강이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도 네. 그 정도로 심하게 단속을 한 거예요. 어허. 이런 신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상업이나 교육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탈무드가 국제법으로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규율했기 때문에 그들 간에는 계약이 목숨처럼 지켜졌어요. 유대인은 계약의 민족인데 그 계약을 하나님과 유대 민족 간에 한 계약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도 목숨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적인 명예 실추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추방당해 퇴출당해. 그러면 유대인으로서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대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거나 금융 거래를 할 적에는 신뢰, 신용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먼 거리를 떠날 때 돈이나 상품을 몸에 지니고 가면 굉장히 위험해. 그쵸. 가다가 강도떼들한테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이 쪼가리 하나 상대방이 써준 거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그 종이를 믿고 그 사람한테 돈도 주고 상품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전해서 어미나 환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유대인들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 간에 이런 그 신뢰를 통해서 교육과 금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결국 유대인 사회에서 믿을 만한 이방인들한테 연결되는 고리를 통해서 점차 이방인들하고도 신용거래나 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상업과 금융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얘기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례별로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신뢰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게 이제 정직이라는 가치잖아요. 그때 연결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네, 우리는 계약을 잘 안 하는 게 그런 문화가 잘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참 그런 문화가 있는 게 보기 좋은 게 그 사람 가장 친할수록 그러니까 친구 간에 친할수록 더욱더 계약서에 신경을 써요. 네. 예,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또 뭘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하다 보면
이렇게 못 갚을 상황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 계약서가 없으면 서로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계약서가 있으면 너무나 깔끔하게 해결돼요. 그쵸. 네. 그리고 계약서가 있으면 그걸 어길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친한 사이일수록 그러면 보통 말로 그냥 구두 약속을 한다든지 그러고 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유대인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집을 나서요. 그런데 엄마가 현관문을 잠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물어봐요. 엄마, 우리 동네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도둑질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범죄가 없는 마을이었는데, 그러니까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마을인데 굳이 왜 잠그세요? 가만히 열어놔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잠깐의 실수로 유혹을 당해서 혹시라도 훔쳐가면 그 네. 사람을 보호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을 내가 의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물건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네, 첫 번째 개념이 더 맞는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 열어놓으면 이제 빼꼼하게 열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혹시 귀중한 물품 있나 뭐 그런 게 뭐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견물생심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악한 사람은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악한 사람들은요 뭐랄까요 계약을 맺어놔도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갈 생각을 해요. 근데 착한 사람은 서로 믿는 관계지만 그렇게 확실히 해놓으면 더욱더 더 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계약을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 믿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개념이 너무나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이 책을 요약을 해주셨는데 정직과 신뢰와 계약이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변호사 에세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법률 상담 코너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실생활의 법률, 계약 이런 걸 다 다루는데 또 영성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사실 생각했던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혼자서 다른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하브르타 파트너 없이 혼자서 불교 책 읽고 인도 성자들 책 읽고 뭐 프란치스코 성자 이런 책 읽다 보니까 평생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지금도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실생활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영성이 살아있는 걸 읽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보면 어릴 때 저하고 비슷한 책들을 읽어서 다 가난해요. 그래서 그 법정 예. 스님의 그 무소유가 무소유가 예. 아주 진리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매우 중요한 테마인데 뭐 이제 내핍 생활 유대인들의 생활 중에 내핍 생활 아껴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뭐 몽당연필까지 다 여기 이면지도 다 앞뒷면 다 인쇄 쓰고 아니면 빈 곳은 또 필기할 때 쓰고 뭐 이래 갖고 굉장히 뭐랄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나요? 구두쇠? 네, 구두쇠처럼 살아요. 근데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허투루 쓸 수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 갔죠? 저희 어릴 때 이 참회문을 들으시면서 무소유. 네, 무소유. 예. 네, 무소유 이야기하다가 여기 왔는데 네. 무소유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한 면만. 어호. 예, 그러니까 다른 면은 물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탐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탐욕이 생길 것 같은 게 아예 처음부터 갖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 본성의 뿌리부터 잘라버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좋은 싹도 같이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삶을 살아갈 때 자유의지를 자주지하는 게 돈이에요, 돈. 네. 그러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나는 옳은 방향으로 자유의지를 활용해야 세계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나도 발전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제 라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본성을 뭘로 보느냐 그랬더니 우리의 성악설, 성선설 이야기하잖아요. 성무, 선악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이야 정말 아니 저는요 그건가요? 그 어릴 때 우리 도덕 교과서에서 계속 나오는 네. 거 있잖아요. 인간이 착하냐 악하냐 그 누구죠? 장자도 아니고. 예, 뭐 순자는 성악설 뭐 그러고 예. 그런 맹자는 성선설 뭐 그러고. 그렇죠. 그 논쟁이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인간이 어떻게 한 면만 갖고 있는 그렇죠. 존재예요. 조건부 존재란 말이에요. 예, 네.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저런 선택도 할 수 있다. 단 유혹에 약하대요. 그렇죠. 유혹에 약한데
그 돈은 굉장한 유혹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탐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째닦아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주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탐욕은 반대로 뺏어오려고 하는 습성이잖아요. 반대로 훈련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 습성들이 그러니까 계속 훈련시키면 반복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던 탐욕들, 아무것도 뺏어오려는 그런 탐욕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와도 이제 마음껏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 좋은 곳으로. 그렇게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 개발을 시켜주는 거죠. 그 째닦아가 그런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째닦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아시죠? 보통은 째닦아를 자선으로 번역은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근데 이 영혼은 탐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속성이 뭐냐면 늘 베푸고 싶어요. 예, 우리 영혼은 깨끗해서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보면 돕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 탐욕에 둘러싸이면 그런 속성을 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째닦아를 하잖아요. 남을 주는 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호독껍질을 깨는 듯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그런 뭐랄까요? 남을 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마음의 할례자가 진짜 할례 받은 거지 육체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이제 이거 뭐 약간 종교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유대인 뭐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는 삶. 그래서 어떤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원칙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부분이 잘 활성화되면 우리의 탐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탐욕이 왜 그러면 탐욕 없애면 좋은데 왜 살려두냐?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탐욕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이걸 탐욕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욕망이라고 합시다. 그럼 욕망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잘 좋은 쪽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고 공부하고 막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욕망이 없으면 그건 무기력한 인간이죠. 근데 그 에너지를 살리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어릴 때 이런 거 잊지 말고 이 갖고 있던 어릴 때 좋은 에너지를 잘 기르는 습관을 그렇죠. 기르는 그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냥 혼자서 세상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속세를 떠나야지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난해졌고 세상에 잘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한국에서 교육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이제 신이라는 개념, 유일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다른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가난한 것을 아주 좋은 가치로 봐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난이 제일 무섭고 고통스럽고 정말 피해야 될 그런 악으로 봐요.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달라버린 거지. 그렇죠. 무소유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면 미친놈이라 그러죠. 네네. 법정 스님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만큼 좀 뭐랄까요 완전 상반된 개념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가난에 대해서 탈무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 우선 가난은 사람에게서 창조주를 뺏어간다. 네. 이 탐욕도 무섭지만 가난도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너무 가난하면은 자기 한 몸 점차 돌보기 힘들면은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것조차 간직하기 힘들어져 버립니다. 네. 또 탈무드에 어떤 말이 써있냐면 가난한 자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무서운 말이네요. 라는 얘기 있어요. 또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가난이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가. 예. 가난은 가장 악독한 고통이다. 고통입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고통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 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가난을 올려놓으면 저울은 가난 쪽으로 기우게 될 것이다. 이게 탈무드가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읽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대 사회에도 가난의 문제는 무섭습니다. 그렇죠. 정말. 네.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근데 그 근저에는 사실은 가난이 있어요. 네.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 현대 금융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돈이 부의 편중이 소득 불평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뿐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이 자동화되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사실 그로 인해서 많은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현대 금융 자본주의라는 이런 시스템과 그다음에 과학기술로 인한 그 일자리 소멸이 앞으로는 더 거세게 닥쳐올 겁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고통스러운 자들이 많아지나요? 예. 그럼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그러게요. 뭘까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분의 아시아인이 최초로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네. 그 양반 공약이 굉장히 흥미로워.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18세 이상의 성인들한테 매월 $1,000씩 지급하겠다. 이거 몇 년 전에 스위스에서 비슷한 네, 얘기 있었어요. 나왔을 때만 예. 해도 사람들이 포퓰리즘이니 네, 뭔가 그때 좀, 예. 그 투표에서 결국 부결됐죠. 네, 네. 그 안이. 근데 이게 사- 미국으로 예. 예. 사실 이런 거 나오면은 옛날에는 포퓰리즘이다, 선동이다, 저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사실은 맹폭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사회에서 의외로 차분해요. 오. 게다가 일부 IT 그 히어로들, 뭐 얼른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오호. 그리고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맹탕이 아니야. 네,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면서. 이 사람 브라운대 경제학과 나오고 그 다음에 컬럼비아대 MBA에서 로스쿨 하고 법학박사 박사까지 갖춰 있고 네. 그런 경제학도이자 법률가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형 러펌에 취직하고 있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해가지고 그다음에 창업가의 길로 들어서요. 어휴.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헬스케어 사업이나 그다음에 뭐 교육 관련 사업은 사실 성공해서 이 사람 돈도 많이 벌었어요. 큰 돈. 그리고 이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 인간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 지원 기관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창업가들을 잘 못 사는 도시나 이런 데 파견해서 그곳에 일자리 창출을 시도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난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여기가 혁명적인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그렇게 일자리를 주면 가난이 해결된다 믿고 지금까지 정책 같은 거 만들고. 근데 이 사람이 느낀 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일자리보다는 로봇 자동화나 이런 걸로 해서 소멸되는 일자리 속도가 훨씬 빠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이는 이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이 사람이 정치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서 갖고 나온 게 네. 두둥. 보편적 일자리예요. 보편적 기본소득인데 이 개념은 사실은 이래요.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아마존, 뭐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가 사실 주정부세를 내지 않아요. 이런 그렇게 돈을 거대 많이 벌면서. 공룡기업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그 세금을 정확히 포착해서 걷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저 어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그 서비스나 상품이 회전하는 곳에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매겨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부자 증세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사실 수학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자기 홈페이지에다 쫙 써놨어. 와. 그래서 처음에는 나왔을 적에는 사실은 지지율이 형편없었죠. 네. 근데 6월 달인가에 뭐 2%, 그 다음에 4%, 8%, 지금은 지지율이 8%까지 올라가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25명 중에 4위로 도약했는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기대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포퓰리즘적이고 급격한 사회주의자의 선동으로 들렸었는데 이거를 미국인들한테 이제는 검토하고 고려해 봐야 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전파시키는 데 있다고 봐요. 여기는 석유 팔면 두 당 얼마씩 나눠줍니다. 이익금이 얼마를. 맞아요. 알래스카주는 오래전부터 석유를 팔아가지고 주정부가 돈이 많아. 그래서 그거를
그 주정부 시민들한테 매년 일정 금액을 나눠줘요. 그러면 이민 가는 사람 엄청 많겠네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연 한 가족당 한 4, 5천 달러 되는 것 같아요. 받는 돈이. 근데 거기는 살만한 데가 안 돼서 너무 네. 춥거나 네. 뭐 절반은 뭐 낮이고 절반은 그러니까 1년에 절반은 낮이고 절반은 밤이라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외삼촌이 거기 살아봐가지고 네네. 어, 잠시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접는 걸로. 네. 미국 정치가들은 생각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끄집어내서 선거 아젠다로 활용하는데 뛰어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그 고민이나 그 해결 방안 제시가 그 나름대로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건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그 월가 금융인들 즉 소위 상위 1% 사람들의 그 부자 증세를 들고 나왔어요. 그 사람의 선거 아젠다는 그들로 인해서 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편중이 갈수록 늘어남으로 해서 미국 국민 대다수가 점점 하류로 몰락하는 중산층이 붕괴되는 이런 문제를 적나라하게 제시하면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인들은 그러한 지금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부자 증세에 대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 대선 구호에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슬로건이 나와서 표를 쓰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일반 국민들이 그러한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의식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그러한 지금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편중,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한 그 일자리 소멸 같은 거를 사회적 이슈화시키고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 대응체계 하나로 이런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어느 정도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가치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반해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 이슈에 아직은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형편이에요. 근데 그게 다 이데올로적인 진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뭐 사회주의 공약 같은 것들도 다 쓸만하거든요. 쓸만하고 실제로 완전히 뭐 자본주의는 또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더 이렇게 얘기하면 잡발 소리 들리나?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약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들이고 또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사회가 더 불안정해지고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부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부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를 심장으로 이야기했지만 심장에서 피를 흘려보내면 그게 더 어디 가나요? 다시 돌아오지. 계속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부자의 지위를 놓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도 존경도 받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는 더 잘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한테도 좋고 많은 사람한테도 공동체에 좋은데 그런 뭐랄까요 큰 넓은 시각에 보이지 않고 자기 이익만 막 추구하고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몇백 조씩 막 쌓아놓고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의 해악이 되는데 실제로 그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 뭐 그 고급 일자리가 잘 안 늘어난다고 해요. 삼성이 무슨 반도체 제2공장 증설한다고 몇십조 들여서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일자리가 600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헐, 다 로봇이하고 몇십조 네, 투자해갖고 네. 다 자동화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 뭐 일자리 만들어내는 못 만들어내요. 자기들이 그쵸. 뭐 하려고 사람 쓰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기계를 고용하는 게 기계를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인데 뭐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안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자리 어디서 만드냐? 중소기업이 만들죠.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다 인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라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뭐 창업 정신을 갖고 막 이렇게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 사회 분위기도 아닐 뿐더러 일단 학생들이 창업할 의사가 없어요. 서울대를 나와도 80-90%는 그냥 직장생활 하려고 그러죠. 저기 유대인 같은 경우는 거의 80-90%가 장사 안 해요. 아니 저기 취직 안 해요. 창업하려고 하죠. 네. 뭐 요즘아 펀드니 해갖고 창업한다 그러면 대줄 도와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창업 국가라는 소리를 들 정도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좀 힘들어요. 여러면 그러니까 교육도 문제고 사회 분위기도 문제고 여러모로 우리나라는 참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고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탈무드라든가 탈무드를 배우는 방법이 하브르타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이걸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보급하려고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저희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탈무드 좋다, 무조건 배우자 이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탈무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지혜가 의외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책을 공부하려고 한다는 저희의 서론이었고요. 그럼 이 책의 서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도입부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 책 서론에 보면 북미 최대의 부동산 회사 올림피아 앤 요크 개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너무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정통 유대교 가문인 라이히만가에서 운영하던 이 회사의 경영자들이 매일 탈무드를 공부하더라. 그래서 이 경쟁자들도 탈무드를 같이 공부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비결이 뭘까 파헤치려고. 그래서 이 비결이 탈무드에 다 담겨 있네. 탈무드를 공부하면 사업을 정말 잘할 수 있네. 이걸 깨닫게 된 게 이 책의 서문에 써 있어요. 네, 실제로 토라에서 그 구절을 막 성경은 구절로 돼 있잖아요. 몇 절 몇 절. 그게 한 20%는 재정 관련 구절이라 그래요. 모세오경 아니요, 토라. 전체 토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네. 그 재정 관련 돈 관련 구절이 제가 잊어버렸지만 2,000 몇백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만큼 또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계명이 613개가 있는데 중에서 100개 이상이 100개 이상이 비즈니스와 경제 관련 계명이다. 네. 그러니까 탈무드가 비즈니스랑 돈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왜 그럴까요? 탈무드의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겠지만 6개 주제 중에 4번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너지킨인데 네. 상해란 뜻이에요. 예전에 이제 탈무드의 6개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그중에 4번째. 예. 뭐 씨앗, 절기, 여자, 상해, 그다음에 성물, 그다음에 정결 이렇게 하고 6개인데 그 중에 4번째가 상해인데 상해 부분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남을 다치게 하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법에 관련된 그래서 케이스가 많아요. 성경에도 케이스가 많은데 그 케이스들을 이제 분석해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윤리라든가 뭐 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는 법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하면 돼요. 잘못했으면 처벌하지 않잖아요.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부에서 알아서 하지만 집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다 법적인 관계로 치환돼 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째가 사회를 상징해요. 법이 곧 사회에서의 규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 자체가 사회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법적인 관계를 알아야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사실은 집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는 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상거래할 때, 고용할 때, 노동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으로 다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떼서 그냥 그 주제가 상해긴 하지만 법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에서 제시하는 그 비즈니스 교훈을 이제 이 저자가 7가지로 뽑았어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10계명에 있는 거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1번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2는 절대적인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입힌 피해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진다. 4. 약자에게 동정심을 보여라. 5.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6. 공동체의 관습을 따라라. 7. 균형 잡힌 삶을 고수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비즈니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첫 번째부터 좀 보시면 네. 이걸 좀 바꾸면 돼요. 내 고객을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게 고객도 이웃이잖아요. 네, 고객님 사랑합니다. 예. 네. 고객 사랑, 고객 절도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뜻이고 절대적인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청지기 정신. 예.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활동이 신을 대리해서 하는 거예요. 신의 대리인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소유를 많이 갖게 되잖아요. 돈을 벌게 되면. 근데 그것이 네 소유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계명이 그 베풀어라 그거예요. 베풀어라. 그래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어떤 자선이 되려면 선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돈만 막 바라면 그 자산 아니에요. 같은 비즈니스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업가 정신이 사회에다가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다. 나의 서비스나 제품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건 째닦가 정신에 들어가요. 자선 정신에 들어가지만 아니다 돈만 벌겠다.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한다. 고객한테
예, 잘못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했으면 보상해줘야죠. 네. 예, 이런 뜻이고요. 4번이 약자에게 4번은 걱정심. 약자인데 뭐냐면 고객들 중에 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물건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때 되면 그 직전에 안식일 이제 예를 들면 과일 가게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안식일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그러면 썩은 약간 흠이 있는 그런 썩은 게 아니고 먹을 수는 있지만 약간 흠이 있는 팔기에는 약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제품들은 그 파는 과정에서 그런 제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내놔요. 그런 것들 따로 내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동안에 물론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 그걸 갖고라도 안식을 지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건 돈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그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공동체의 간섭을 따르라. 이게 재밌어요. 네, 당연히 그 지역화 개념이 있잖아요.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관습에 어긋나면 돈을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제대로 돈 벌려면 그 가게가 속한 그 비즈니스가 속한 그 지역의 관습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대로 시행해야 마찰이 없잖아요. 네. 그 문화에 안 맞고 그러면 마찰 생기면 비즈니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고수하라 이 말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겠지만 영성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너무 돈에 매몰되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비즈니스에 몰입하는 사람은 토라를 배울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균형을 잘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재물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가족 어떻게 되든 간에 돈 지키려고 그런 사람도 많고 돈 그거 몇 푼 뜯어내려고 사람 죽인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영성이 자리 잡지 않으면 사람은 거의 쉽게 탐욕에 매몰되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비즈니스에 중요하냐면 나는 비즈니스 예를 들면 커피숍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정해진 양을 있을 거예요. 1인당 뭐 그거 있지만 그걸 조금만 양을 줄이면 나는 많이 남길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열을 넣어야 되는데 커피 그 10개를 넣어야 되는데 8개 넣어. 그러면 고객들은 몰라요. 그거 2개 그 빠진 거 민감하지 않은 사람 그 농도를 잘 몰라요. 근데 나는 2개씩만 저축해도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죠. 근데 그 손해를 다 입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런 영성이 바탕되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고객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네. 죄를 짓는 거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책에서 탈무드에서 비즈니스 성공의 교훈을 7가지로 뽑아낸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나라고 또 쓴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 저자가 이렇게 썼는데 흥미로운 점이 유대인들이 농업 경제에서 상업 경제로 변화하던 과도기의 탈무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이 상업 거래와 비즈니스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탈무드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이 탈무드의 경제사적 의의를 교수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탈무드가 쓰여졌던 시기는 그 고대에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던 시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건 국가건 간에 부의 증대를 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이나 약탈 전쟁으로 부를 증대시키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혹은 힘이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 노예들을 만들어서 농업 경제 같은 걸 운영하던 시기예요. 법보다 힘이었죠. 양육강식의 시대. 오히려 이런 거래나 상업은 그거는 남자들이 떳떳이 할 일이 못 된다. 그거는 강교한 사기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오히려 사회적인 가치를 낮게 보던 시대인데 유대인들은 그 가치를 높게 보고 탈무드를 통해서 민족에 체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탈무드 보면은 우리가 이해 가능하지만 그 당시 고대에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실제로 당시 유럽에서 지중해 교육을 한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 경제사라는 명저에 의하면 페니키아인들인가요? 네, 맞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 가나안 사람이라는 게 바로 페니키아고 히브리인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복과 약탈에 의해서 부를 증대하던 시기에
이 사람들은 거래로 부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현대 자본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쓰여진 이 탈무드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계약의 민족답게 정직해야 될 거, 그다음에 신뢰를 지킬 거, 그다음에 일단 계약한 거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거를 아주 숭고하고 거룩하게 여길 거, 이런 정신들을 유대인의 정신 속에다 아주 각인시킵니다. 우리가 탈무드 이 책을 읽어보면 아까 그 7가지 그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게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신의 청직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상대방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개념, 그 다음에 고객을 속이지 않고 만족시켜줘야 되는 개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는 개념, 사실 현대 경영학의 주요 내용들이 여기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무려 1000몇백 년 전에. 그렇죠. 더 이제 살펴볼 것은 시장이라는 개념이에요. 토라에 보면 도량형 속이지 마라,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시장을 가정하고 한 거죠. 그렇죠. 시장이 없으면 그런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요즘 뭐 플랫폼 비즈니스 아주 좋아하잖아요.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또는 뭐 있어요, 페이스북, 이런 게 다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그 사람들이 양쪽에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이 이제 그 시장인데, 이런 플랫폼을 만들 때 이 만드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플랫폼 비즈니스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게 1000몇백 년 전에 이런 걸. 시장을 만들려면 반드시 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장을 그 관장하는 프로토콜 알죠? 우리도 이제 그 인터넷 할 때 보면 프로토콜 많이 배우거든요. 뭐 이게 데이터가 전송될 때 그냥 막 전기 통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요. 뭔가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쵸.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런 규칙들을 만들 줄 알아야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이 성경이 이미 탈무드에 나와 있고, 성경은 이미 다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만들 줄 알았던 거예요. 인류 최초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딱 정확하게 플랫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 지금 탈무드가 만들어진 시기가 5, 6세기인데, 그때 되면 서로마 제국 망하고 이제 동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가면서 중세가 시작되잖아요. 네네. 암흑의 중세. 그때는 시장이 없어요. 네네. 물물교환 시대라. 그쵸. 뭐 장원 제도가 있고 농노가 되고 뭐 영주가 있고 뭐 기사가 있고, 이런 사회인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그 암흑의 시장이 없는 시대에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단한 거죠.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 도량양을 속이는 거는 간음의 죄를 범한 것보다 더 중하다라는 얘기가 나. 그러니까 간음은 십계명에 나오는 거거든. 간음하지 말라. 근데 도량을 속이는 게 그거보다 더 중한 죄야. 그 이유는 간음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몇 사람에 국한되지만, 도량양을 속이면은 많은 소비자, 곧 시장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는 훨씬 더 중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뢰,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이러한 거를 모두 포괄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플랫폼 만들 때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식으로 하면 토론해야 돼요. 네네. 질문하고 토론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그게 대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룰을 또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수반돼야 완벽한, 뭐 100%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런 플랫폼, 그러니까 흠이 없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한 사람 머리는 안 돼요. 시장이니까. 플랫폼은 굉장히 많은 룰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룰들을 만들 때 많은 직원들이 좀 협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유대인들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브루타고 뭐 이런데, 그런 하브루타가 잘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플랫폼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통을 장악하잖아요. 유통이 사실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유통을 장악하는 이유가 그런 플랫폼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그 유통이 곧 심장 역할을 하잖아요. 센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대로 구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원리를 어떻게 털어낼 수가 없어. 심장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방에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제 토라나 탈무드 또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뭐랄까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탈무드를 열심히 또 공부해봐야겠네요. 네. 저희가 탈무드에 이렇게 비즈니스 성공의 비밀이 잘 담겨 있고 오늘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들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책 속에 실제로 어떤 교훈들이 있는지는 다음 편에서 알아보면 되겠죠? 네. 네, 그럼 다음 편에서 비즈니스 성공의 비밀 탈무드에 써있는 실제 교훈들이 무엇인지 11개 교훈들에 대해서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